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장 소비 및 투자의 미시경제적 기초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보고 있었죠. 여기에서는 5개 소비함수를 보게 될 건데, 지난 시간에 케인즈의 소비함수에 대해서 봤습니다. 케인즈의 소비함수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함수죠. 그래서 이 특징이라는 것은 MPC가 0과 1 사이다. 그리고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락한다. 그리고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든 소득이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인즈의 소비함수의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자, 케인즈 소비함수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케인즈 소비함수는 경제학자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면 Y가 더 늘어난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 상식적인 건데, Y가 늘어난다 그러면 APC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질 것이다.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고 굉장히 안 좋은 뉴스죠. 그러니까 만들어봐야 덜 쓴다 그러면 덜 쓰면 뭔가 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보니까 쿠즈네츠가 데이터를 보니까 장기 데이터를 보니까 장기적으로 APC는 변동이 없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PC가 차이가 있는 것은 동일 시간 내에 소득이 다른 사람들끼리 소득이 높은 사람은 APC가 낮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APC가 높은 그런 차이가 날 따름이지 시간에 따라 가지고 APC의 차이는 없더라 라는 것이 이제 우리 발견입니다. 그래서 실제 케인즈 소비함수는 동일한 시점에서 사람들 간의 차이가 나는 APC를 보여주는 함수이지만 장기적으로 APC가 고정된 형태는 못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한계점입니다. 그 이야기는 케인즈의 소비함수를 들고 가서 장기, 초장기 뭘 설명하는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케인즈 소비함수의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어떤 또 새로운 더 좋은 소비함수를 우리가 보완해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대표적으로 모딜리안의 생애소득가설과 그 다음에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 이 두 개입니다. 모딜리안의 생애소득가설은 기본적인 그 미시적 프레임워크는 다른 연구를 따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어떻게 소비하면 제일 좋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생애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소비하는 게 제일 좋냐라고 하면 그거는 평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비를 평탄화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똑같은 액수만큼 매년 쓰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올해 50만 원, 내년에 150만 원 썼다. 그때의 만족도 하고, 아니면 올해 100, 내년에 100을 썼다. 두 만족도를 비교한다 그러면 100을 쓰는 게 더 높습니다. 100을 쓰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용함수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보통 뭔가 하면 가장 효용이 높은 것은 평탄화. 그러니까 매년 고루 소비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일반적인 효용함수의 특징을 받아들이는 하에서 생애소득가설에서는 소득이 소비자 일생의 각 국면에서 체계적인 변화를 보이지만 저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를 평탄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는 평탄화, 매년 똑같은 게 좋은데 소득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소득은 구조적으로 변동이 심합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실업을 당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배제하더라도
사람들의 생애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소득은 변화가 심하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은 소득이 없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없는 나이입니다. 태어나서 소위 공부를 마치고 취직을 시작할 때까지는 그게 옛날에는 한 14세 15세였는데 지금은 뭐 대학까지 마치고 취업을 하니까 한 24세 25세 정도 돼 가지고 취업을 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4분의 1 세기 정도 25년 정도는 소득이 없이 삽니다. 그 다음에 한 24, 5세에서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한 60이나 65세까지 직장을 다니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때는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60세, 뭐 빠르면 60세, 늦어도 보통 65세는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소득이 없는 거죠. 뭐 옛날에는 그러고 난 뒤에 기간이 짧았지만 지금은 뭐 별일 없으면 거의 90세, 100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60세 은퇴했다, 90세에 죽었다, 30년은 또 소득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처음 25년 소득 없다가 그 다음에 한 30년, 35년, 40년 정도 소득이 있다가 또 나머지 한 30년 정도 소득 없는 뭐 그런 식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변동이 심한 소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뭔가 하면 해가지고 소비를 평탄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그 소비를 평탄화하는 것이 소위 저축의 기능입니다. 저축의 기능이라는 것이 뭐 직장 다닐 때 소득 중에서 다 안 쓰고 저축해서 남겼어.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걷어서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저축의 기능이고 그걸 통해서 소비를 평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해 보죠.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생애소득과세의 기본 모형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W, Y, R. W는 wealth, 그러니까 재산이죠, 그죠? 재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뭐 0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이도.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부모님 좀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면 뭐 전세 자금도 대주고 뭐도 대주고 차도 사주고 뭐 그런 부모도 있죠. 아니면 조금 도와주는 부모도 있고 어쨌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초의 부가 조금 주어지죠. 최초의 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Y는 은퇴 시까지의 연간 소득이라고 우리가 정의합시다. 근데 뭐 호봉제를 따른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따라 가지고 월급이 쭉 오르는 걸로 나타나는데 요즘은 점점점 호봉제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없애는 추세고 뭐 연봉제 뭐 그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들쑥날쑥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Y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뭐 여러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직장 들어가면 그때부터 평생 또 동일한 소득을 받는다. 뭐 평생 아르바이트만 한다. 그러면 뭐 재직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월급이 오르는 건 아니죠. 그러면 평생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요즘에 이제 뭐 비정규직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많이 하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그 직위의 그 월급 그게 평생 가는 이제 그런 식이죠. 호봉제에서 벗어난 형태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모형을 간단하게 위해 가지고 매년 받는 소득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R은 은퇴 시까지의 경과 연수라고 합시다. 은퇴 시까지. 그러니까 은퇴 시까지의 경과 연수고 그 다음에 T는 생애 연수. 생애 연수. 내 수명이죠. 그죠? 수명.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순하기 위해 가지고 가정을 실질 이자율은 0으로 합시다. 실질 이자율은 0으로 하고 이게 이제 0이 아니다 그러면 저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0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의 평탄화가 최적이다.
실제 이거는 뭐 풀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 없이 그냥 그렇다고 가정을 해버립시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사람 같은 경우 이런 대표적인 사람은 매년 얼마를 소비하며 살 것이냐. 자, 이 사람 평생 얻는 총 자원, 쓸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W 더하기 RY입니다. W는 시작할 때 뭐 받았던 거, 부모님이 줬든 누가 줬든 어쨌든 내가 시작할 때 내가 갖게 되는 재산이고, 그 다음에 매년 Y만큼 소득을 받게 되죠. Y만큼 소득을 받고, 그 다음에 R은 은퇴까지 남은 연수입니다. 은퇴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연수죠. 그래서 Y 곱하기 R이 내가 소득으로 받는, 평생 받는 총 액수입니다. 그럼 이게 생애 자원이고, 소비의 평탄화가 최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매년 나누면 됩니다. 연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소비하는 겁니다. 평탄한 소비를 위해서 소비자는 자원을 생애 동안 동등하게 배분한다. 즉 매년 나의 소비는 이 생애 자원을 수명인 연수, 생애, 그러니까 생애 연수로 나누는 거죠. 이게 내 매년 소비입니다. 매년 소비인데 이걸 이렇게 나눈 것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것은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t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걸 t로 나눴으니까 이 두 항이니까 t분의 w 더하기 t분의 ry죠. t분의 w가 이겁니다. t분의 w. t분의 w를 알파 w라고 적었으면 알파라는 사실은 t분의 1입니다. t분의 1이고 이렇게 되겠죠. 알파는 t분의 1. 그리고 이 t분의 1이라는 것은 부에서 얻어지는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t분의 1. 그러니까 부가 1 늘어나면 내가 매년 얼마 더 소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부가 100만 원 늘어나면 내가 매년 얼마 더 소비할 수 있느냐. 뭐 t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년 뒤다. 내가 뭐 w가 100 늘어났다. 100만 원 늘어났다. 그리고 t가 100년이다. 그러면 늘어난 것의 100분의 1만큼 매년 더 소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늘어나면 그중에서 매년 10,000만큼 더 소비가 늘어난 거죠. 그런 식으로 부에서 얻어진 한계 소비 성향이 되는 겁니다. 이 알파고. 그 다음 t분의 ry는 뭐 y는 변수고 t분의 r이라는 것이 상수이기 때문에 이걸 베타라고 놓읍시다. 베타라고 놓으면 베타는 소득에서 얻어진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소득에서. 그리고 그것은 t분의 r이다 라는 것은 내 평생 생애 연수 100년이면 100년 중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40년이다. 40년이라 그런 것은 그냥 뭐 그렇다 그러면 10분의 4가 되는 거죠. 10분의 4만큼 100분의 40 또는 10분의 4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내 연봉이 100만 원 늘어나면 매년 그곳에 10분의 4만큼 더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연봉이 100만 원이 늘어났지만 그 100만 원 동안 100만 원 가지고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평생 똑같이 나눠 쓰려고 그러면 그걸 뭔가 하면 10분의 4만큼 그때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은퇴 이후에 쓰는 셈이 되겠죠. 그렇게 이 베타는 소득에서 얻어지는 한계 소비 성향이 됩니다. 자, 이까지만 하더라도 이 함수는 케인즈의 소비 함수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뭐, 한계 소비 성향이 뭔지, 어떻게 되는지, 뭐, 그건 따질 필요가 없더라도, 어쨌든, 케인즈의 소비 함수는 어떤 상수 더하기 베타 y죠.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만 좌우됩니다. 소득. 현재 소득에 따라서만 좌우되는데, 그 다음에 한계 소비 성향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실제 이걸 본다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이 그렇게 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애 동안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이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저 한계 소비 성향은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은퇴 이후의 기간이 길죠. 그럼 그때 쓰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저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퇴 이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옛날에는 뭐 은퇴하고
뭐 65세 은퇴하면 한 70 중반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게 이제 1900년대 중반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의학도 발전하고 아마 그러고 제일 큰 건 그겁니다. 공공보건에 대한 지식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도 역사를 보면 많이 죽은 것이 특별한 질병보다는 이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전염병, 뭐 역사적인 유명한 것들 있죠. 유럽의 페스트 가면 오니까 유럽 전체 인구가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장티푸스, 수인성 장티푸스죠. 우리 요즘은 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오는데 그런 거 한번 돌면 특히 뭔가 뭐 저개발국에서는 뭐 지역의 인구의 3분의 1씩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전염병이 어떻게 퍼지는지 사람들이 좀 알게 됐죠. 알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염병이 발발하더라도 그걸 이제 피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이제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지식을 알면서 그걸 활용하면서 그게 이제 공공보건 활동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죽는 사람이 확 줄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물론 이제 뭐 암이라든지 뭐 특별한 어려운 고난이도의 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많았는데 그것보다는 보다 큰 문제가, 보다 큰 기여를 한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상한 코로나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런 이 병균이라는 것이 지가 나름대로 진화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못 빠져나가도록 뭔가 새로 이상하게 지금 이런 게 지금 생기긴 생겼죠. 그래도 지금 인류는 열심히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봐서 어떻게 표현 좀 그렇지만 악랄한 그 질병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뭔가 하면 그래도 엄청나게 그 피해는 줄이고 있는 셈입니다. 뭐 물론 지금 완전한 승리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보다 굉장히 오래 살게 된 거죠. 오래 살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노년을 생각한다 그러면 더 저축을 많이 해야 되죠. 저축을 많이 한다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거시에서 계속 배우는 것이 소위 절약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절약의 역설이라는 것은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정책 효과가 높다, 성수 효과가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책이 효과적이다는 거죠. 그럼 뭐 그걸 가지고 그러면 절약을 덜하고 소비를 많이 한 것이 좋은 식으로 사람들이 보기 뭐 잘못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정책 효과에서 이제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좋다. 그 효과가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또한 이제 경기 부양이랄까 아니면 경제 성장이랄까 뭐 특히 경기 차원에서 사람들이 가능한 한 그래도 많이 써주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죠. 그게 이제 뭐 케인즈 이후의 근대 경제학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이고 불황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인데 단시간의 불황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뭐 말이 맞지만 사실은 개인 인생을 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먼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 가지고는 사실은 소비 성향은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았죠. 한국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진국은. 그래서 선진국에는 뭐 절반 정도 이상은 저축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거의 받는 쪽쪽 소비하는 그런 식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이게 난감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계 소비 성향 이게 이제부터는 좀 더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제 예측입니다. 예측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득에 따라 가지고 소비가 결정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됐죠. 소비를 결정하는 또 하나가 웰스입니다. 부도 소비를 결정한다. 부도. 이게 이제 또 하나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유산을 받았든 상속을 받았든 아니면 정려를 받았든 부모한테 받았든 아니면 뭐 자기가 만들었던 시간에 뭐 요즘 이제 이 웰스에 대해 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관심이 많죠. 웰스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하죠. 비트코인도 보고 주식도 보고 해외 주식도 보고
조그만 돈이라도 있으면 뭔가 투자해가지고 그걸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 웨스를 키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이 키우면 뭔가 하면 그때 기분 좋으면 뭐 한번 돈을 또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웨스트 자체가 또한 소비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이제 좀 더 확대된 더 풍부한 소비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생애소득가설의 의미는 자 어쨌든 앞에서 오늘 또 이야기했지만 그 던진 그 화두를 해결합니다. 케인즈 소비함수의 약점을 이제 해결합니다. 자, 케인즈 생애소득가설은 소비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생애소비함수는 APC를 보여보면 APC는 소득분의 소비죠. 소득분의 소비인데 여기서 이게 소비죠, 그죠? 이걸 소득으로 나누면 APC입니다. 그래서 Y분의, 이걸 다시 Y로 나누면, 이거는 Y분의 어떤 상수값이 됩니다. 상수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Y로 나누면, 더하기, 그냥 고정된 상수가 되죠. 베타. 이쪽은 Y분의 알파 W고, 이거는 Y가 여기 있으니까 Y를 나누면 그냥 베타만 남습니다. 즉, APC는, Y분의 C는 알파 곱하기 Y분의 W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베타 곱하기 Y가 있었는데 이걸 Y로 나눠버리니까 그냥 베타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생애소비함수는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의 의미는 가계들 간의 소득은 부보다 변화가 더 심하므로 고소득 가계는 저소득 가계보다 APC가 더 낮다. W하고 Y를 보면 뭐가 변화가 심하냐 그러면 Y가 변화가 훨씬 더 심합니다. 소득이 없을 때는 0이고 직장 없는 사람은 소득이 0이고 월급 많은 일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그래서 소득차는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이 웰스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즉 소득은 부보다 변화가 더 심하므로 이게 변화가 더 심하므로 Y가 높은 사람은 그러니까 고소득 가계라는 것은 Y가 높은 사람이죠. 재산이 많은 가계가 아니라 소득이 높은 가계. 소득이 높은 가계는 이게 작겠죠. 분모가 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평균에 비해 가지고는 적다. 즉 저소득 가계보다 APC가 더 낮다. 베타는 다 비슷하겠죠. 비슷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는 이제 이걸 봐가지고 이게 사람들 간의 APC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그 APC의 차이는 여기서 보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이 APC가 더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APC가 높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 간의 뭔가 하면 동일 시점에 사람들 간의 APC의 차이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인즈 소비함수가 설명 못한 부분이 이거죠. 장기적으로 APC는 안정적이다. 변화가 없다라는 건데 자 그거는 여기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웰스는 결국은 Y에 의해서 쌓이는 겁니다. 재산은 소득이 쌓인 거죠. 내가 상속받은 것도 내 부모님의 소득이 쌓여가지고 만든 재산을 나한테 준 겁니다. 아니면 그 부모님의 소득이 쌓인 건지. 그러니까 상속되는 거, 정리되는 재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대 분들의 소득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웰스하고 Y는 함께 증가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동일 시점에 사람 간에 보면 뭔가 하면 차이는 있지만 그 긴 시간에 뭔가 하면 전체 사회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웰스는 Y하고 같다라는 거죠. 구는 소득과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상수가 되는 거죠. 상수가 되고 APC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생애소득가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케인즈 소비함수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케인즈 소비함수가 설명 못한 동태적인 장기적인 APC의 안정성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소비함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애소득가설의 이제 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이 특징 또는 기여는 우리가 이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애소득가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생애에 걸쳐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소득이 발생하고 소비를 하는
그런 동태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일생 동안의 저축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소득은, 자, 이 생애소득 가설에서는 간단하게 위해서 시작점에서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취업 전에는 0으로 봅니다. 0으로 보고 시작점이 뭔가 하면 취업부터 시작합니다.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까지 그때 기간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 뭐 얼마까지 할 것이냐 결정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부모님이 대부분 다 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빼버리고 본인이 결정하는 취업 순간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이제 이 태어나서 공부할 기간은 빼버리고 이 생애소득가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소득이 딱 발생하죠. 처음 취업하면. 쭉 취업해가지고 은퇴하게 되면 소득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을 본다 그러면, 연간 소득을 보면 아주 간단한 형태, 이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소득이 있다가, 물론 이 높이는 Y죠. Y만큼 높이가 됐고, 소득을 쭉 왔다가, 은퇴 시점, R까지, R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소득이 0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생의 마감, 이 전체 기간이 T기간이죠. 내 생애라 그랬으니까 이게 기간 T입니다. T 연수. 자, 이게 소득이고, 그 다음에 소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소비는 아까 이야기했죠. 평탄화가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전체 내 평생 동안 똑같은 액수를 소비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딱 직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높이를 찾아내야 되겠죠. 이걸 제일 직선을 잘 긋다. 그러면 그 직선에서 보면 여기서 이게 저축이고, 그러니까 소득보다 소비가 낮은 부분, 그 차액 높이만큼이 저축입니다. 저축이고 전체 기간 동안에는 이 면적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면적이 저축이고, 그 다음에 이쪽의 마이너스 저축. 그러니까 소득은 0인데 소비를 하는 거죠. 그것은 마이너스 저축인데, 이 마이너스 저축의 총 면적은 사실은 이 면적하고 같습니다. 평생 동안 이만큼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은퇴 이후에 쓰고 남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나의 생애소득, 생애에 걸쳐 가지고 하는 소득과 그 저축, 소득과 그 다음 소비와 저축의 패턴입니다. 그럼 이런 패턴을 쭉 봐가지고 이 패턴에 따라 가지고 나의 저축액, 매년 저축액, 그러니까 저축액이 얼마가, 누적적인 저축액이 얼마냐, 여기서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누적적인 저축액, 소위 부조죠. 부의 그래프입니다. 부의 그래프인데, 여기서 뭐 처음에는 0이다. 뭐 이게 이제 이걸 0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웰스가 없는 경우고,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하면 상속받은 거, 증여받은 게 없는 거고, 이게 뭔가 0이 아니라 요점이 뭔가 하면 W 높이다 그러면 뭐 있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고민한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 기울기라는 것은 매년 추가되는 저축만큼 추가된 거죠. 저축이 추가되면 그만큼 내 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언제 정점을 치냐 그러면 은퇴 시점이 정점입니다. 은퇴 시점이 정점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재산이 줄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재산을 까먹고 살기 시작하니까 재산이 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 이걸 다 쓰고 죽는. 사실 이렇다 그러면 이거 내가 제일 라이프 플랜은 잘 짤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거의 없죠. 못 맞추죠. 마지막에 딱 다 쓰고 죽는 걸 하면 제일 좋은데 그걸 못 맞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뭐 중간에 떨어져 가지고 허우적대거나, 아니면 뭔가 하면 겁이 나가지고 저축을 했는데 다 못 쓰고 죽거나, 그렇죠. 그죠? 제일 좋은 거는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뭐 자식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있는 돈 딱 다 쓰고 죽으면 제일 좋은데 실제 맞추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자기한테 당 효용도가 가장 높은 그런 선택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사람들의 생애 동안에 소득을 받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고, 저축을 해서 재산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이게 쓰게 되는 이런 패턴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애 소득, 생애
뭐 경제 활동의 패턴이다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모형의 가장 기여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듣고 보니까 뭐 너무나 상식이고 간단한 건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모딜리아니는 이걸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케인즈 소비함수만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런 소비함수를 제안하고 그걸 집어넣음으로써 훨씬 더 이론이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현실 설명이 훨씬 더 풍부해졌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설명력 있는 모형을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단순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화시킨 것이 케인즈의 소비함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나니까 거기다가 더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식의 모형입니다. 이런 식의 모형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 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득 아니라 재산에 따라 가지고 반응하는 부분까지도 집어넣어 가지고 모형을 만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패턴을 설명해 줬다라는 것이 이 모형의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평생 동안 저축이 체계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론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 이론은 항상소득 가설입니다. 항상소득 가설.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테시스. 퍼머넌트 인컴을 항상소득으로 번역했습니다. 퍼머넌트, 지속되는 거죠, 그죠? 지속되고 항상 똑같은 그거죠. 자, 왜 그게 퍼머넌트 인컴이냐? 밀턴 프리드만이 제안한 가설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유명한 통화론자죠. 그래서 통화정책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소위 K% 룰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소비 함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자, 밀턴 프리드만은 소득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봤어요. YP하고 YT로. 여기서 YP는 항상 소득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래까지 지속되리라고 기대하는 뭐 그런 소득. 뭐 쉽게 생각하면 월급이다. 직장을 가졌다.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매년 내가 월급을 얼마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소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YT는 일시소득이라고 합니다. 평균소득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소득이라는 거죠. 뭐 그 소득이 뭔가 하면 갑자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뭔가 하면 또 일을 더 해가지고 과외로 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받았다. 아니면 보너스가 과거의 보너스는 대부분 거의 반 월급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진짜 성과급 보너스가 있죠. 그래서 기업마다 실적에 따라서 큰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실적이 좋으면,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나면 그 이익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큼을 직원들한테 준다. 그런 식으로 10이나 20%를 직원들한테 나눠준다. 라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실적이 좋으면 사람들이 일시소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적이 낮으면 뭐 없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더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성과가 좋았으니까 또 성과도 나눠준다. 라는 두 가지 차원의 목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시소득인 거죠. 평균소득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그러니까 과외, 예상 밖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가장 극단적으로 로또를 샀는데 됐다. 뭐 갑자기 이제 돈이 떨어진 거죠. 재산이 떨어진 건데 그것도 그 해 일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항상소득과 일시소득. 소비자들은 일시적인 소득의 변화에 대응해서 저축이나 차입을 통해서 소비를 평탄한다. 즉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비가 반응을 잘 안 하더라는 이야기죠. 주로 소비 결정은 항상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주로 저축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아니면 그 빌린 돈을 갚는다든지 저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이제 성과급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실적 성과급이 나오는 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돈가 뭐 하냐 보면 물론 한전하겠죠. 뭐 좀 기분으로 쓰긴 쓰겠지만 그 돈의 대부분 이제 뭐 요즘은 직장만 하면 자기나로 다 못하고 은행에서 빚을 하죠. 그럴 때 이제 그 대출 갚는 거.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부분 저축이나 뭐 그런 차입을 갚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기서 차입은 반대죠. 빌리는 건데 마이너스 일시적인 저축인 거죠. 마이너스 일시적인 저축이 발생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차입을 통해서 소비를 평탄합니다. 마이너스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뭐 갑자기 뭐 투자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사고를 내 가지고 크게 내가 돈을 보험 이외에도 더 물어줘야 될 일이 생겼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거는 거의 일시적인 마이너스 큰 소득입니다. 그런 것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달에 쓰는 평균적인 식비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비라든지 그런 걸 줄이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돈 같은 경우에는 차입을 통해 가지고 조달합니다. 보통. 일시적인 소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득의 급변, 평균에서 벗어난 큰 변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축이나 차입을 통해서 소비를 평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이다. 경제학을 잘 배워가지고 소비를 평탄하는 것이 제일 효용도가 높다라는 것을 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보통 뭔가 하면 그 삶 속에서 나름대로 그런 걸 깨닫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이다. 즉, 그 사람들의 패턴을 이제 모형화한 것이 항상소득가설인데, 그러면 항상소득가설의 소비함수는 소비는 알파 곱하기 yp다. 거죠. 즉, 그 이야기는 소비는 y의 함수가 아니라 yp의 함수라는 거죠. 소득은 소득 y는 yp하고 yt하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합친 것이 내 소득인데, 실제 사람들의 소비는 yt의 좌우는 안 되고, yp에 의해서만 좌우되더라. 항상 소득에 의해서만 좌우되더라. 그래서 소비는 항상 소득의 어떤 일부분이다. 뭐, 알파 같은 경우는 MPC, 뭐, 그렇게 생각이 되죠. 여기서 알파는 사람들이 매년 소비하는 항상 소득의 일정 비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나니까 항상 소득가설은 소비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APC의 차이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APC는 변화가 없는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APC는 소득분의 소비입니다. 소득분의 소비죠. 그런데 여기서 APC를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소득은 YP가 아니라 YP하고 YT를 합친 소득입니다. 그것뿐의 소비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쓰면 소비라는 것은 알파 곱하기 yp만 결정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y라는 것은 yp, yt 합친 것이죠. 만일 고소득 가게가 저소득 가게보다 더 높은 일시적인 소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겠죠. 고소득 가게가 일시소득이 더 많습니다. 저소득 가게는 일시소득이 거의 없죠. 그냥 매일 받는 뭐 그런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APC는 고소득 가게에서 더 낮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모에 뭔가 하면 YT가 있습니다. YT는 고소득 가구가 있는데 고소득 가구가 YT를 많이 가진다 그러면 뭐 분모가 크다 그러면 APC는 낮죠. APC는 낮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고소득 가구는 APC는 낮고 저소득 가구는 상대적으로 APC가 높다. 라는 것이 동일 시점에서 소득에 따라 가지고 APC가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케인즈 소비함수도 설명하는 그 내용이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변화는 주로 항상소득의 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에 APC는 안정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YT라는 것은 사실은 YP에서 벗어난 부분입니다.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벗어난 게 어떤 때는 플러스로 많다가 어떤 때는 마이너스로 많다가 이렇게 되죠.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0인 거죠.
그러니까 Y의 평균은 그냥 YP다 라고 해도 긴 기간의 Y의 평균은 그냥 YP고 그 다음에 YT의 평균은 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뭐 APC는 안정적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만의 항상수도가설 또 케인즈의 소비함수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케인즈 소비함수가 설명하지 못했던 장기적인 안정적인 APC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소비함수가 되죠. 자, 지금 오늘 본 두 개의 소비함수, 항상소득가설하고 생애소득가설. 그럼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자, 두 가설은 사람들은 현재 소득의 변화에 직면할 때 소비를 평탄화한다. 라는 것은 둘 다 동일하게 가정을 합니다. 소비 평탄화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생애소득가설은 전생애 동안 현재 소득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저축을 많이 하고 은퇴 이후엔 그걸 찾아 쓴다. 그런데 이제 항상소득가설은 그런 체계적인 생애에 따른 체계적인 부분을 본 것이 아니고 현재 소득은 무작위적이면서 일시적인 변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YP에다가 YT를 대 있으니까 YT는 무작위적이고 일시적인 변동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에도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생애소득은 굉장히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두 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고, 그러나 두 것을 모두 소위 케인즈 함수에서 이야기하는 소비의 퍼즐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까지가 이제 세 번째 함수, 항상소득가설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소비 함수는 조금 성질이 다른 소비 함수입니다. 자, 네 번째 소비 함수는 확률 보행 가설입니다. 로버트 홀이 권한 건데, 자,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는 예상되는 장래 소득을 근거로 소비를 한다는 피셔의 모형과 항상소득 가설을 기초로 삼아가지고 소득과 같은 장래 변수를 예측하는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합리적 기대를 여기다 추가를 했다는 거죠. 자, 다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죠. 즉, 항상소득 가설이 맞고 옳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한다 그러면 소비는 확률 보행이다. 즉 예측 불가능하다. 예상된 소득이나 부의 변동은 이미 항상소득이 감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직 예상치 못한 소득이나 부의 변동만이 예상된 항상소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소비가 변동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이론이 나왔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겁니다. 이 이론이 나왔던 시대적인 배경은 소위 우리가 합리적 기대 가설이 나올 때입니다. 78년이라고 했죠. 자, 이때가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이 나올 때입니다. 합리적 기대 가설. 합리적 기대 가설을 금융시장에 활용한 것이 유진 파머입니다. 유진 파머가 그래서 금융시장의 효율시장 가설을 주장해가지고 노벨 경제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다 그러면 사실은 주가가 오르고 내린 것을 예상할 수 없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고 그것을 소비함수에다가 적용한 것이 홀의 확률 보행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내 소득이 얼마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소비를 하는 겁니다. 소비를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나름대로 다 예상을 하겠죠. 당연히 예상하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장기 계획도 세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애를 몇 명을 놓고 그러면 교육비가 얼마나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을 뭔가 하면 어떻게 장만을 하고 어떻게 늘리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것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나름대로 소득이 얼마면 소비를 얼마 하고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뭔가 하면 그 과외로 뭔가 아르바이트도 더 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죠.
예상되는 장래 소득을 근거로 소비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달 쓰는 돈 액수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자도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학생 여러분들은 뭐 그런 소비자도 많겠죠. 많겠지만 이 합리적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미래 예상을 보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장래 소득을 근거로 소비를 한다.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 합리적 기대가설이 팽배하면서 뭐 그건 다 가장 모든 부분에서 당연한 걸로 봤습니다. 자, 소득과 같은 장래 변수를 예측하는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람들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을 추가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항상소득 가설이 맞고, 그러니까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이 맞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그러면 소비는 만약에 소비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안 그렇다 그러면 소비는 안 변할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예상해가지고 소비를 결정했다. 그러면 예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소비가 더 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예상했던 것은 내 소비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까지 예상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쓰겠다라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만약에 변했다는 것은 그거는 확률 보행의 형태를 보인다. 즉 소비의 변동은 예측 불가능하다. 예상된 소득이나 부의 변동은 이미 예상된 항상소득에 감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예상 못한 변동만이 오로지 예상치 못한 소득이나 부의 변동만이 예상된 항상소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변동시킬 수 있다. 뭐 그럴듯하기도 하죠. 근데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뭘 하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따른다 그러면 정책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 재정정책 같은 것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재정정책 같은 효과는 거의 없다. 승수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상한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도 예상하는 겁니다. 경기가 나쁘면 재정을 늘린다. 경기가 뭐 좋아지면 그때는 세금을 더 걷어간다. 이런 것도 다 예상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발생하는 그런 패턴 같은 경우는 다 여기서 합리적 기대 속에 포함된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국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진짜 예상 밖으로 뭐 하지 않는 안에는 경제 정책의 특히 재정 정책의 효과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의 유용성을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 이론이 완전히 맞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뭐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문제겠죠. 만일 소비자들이 항상 소득을 따르고 합리적 기대를 한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정책의 변화만이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되는 재정정책 같은 경우 교과서에서 쭉 이야기하는 그거는 교과서에 나온 성수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확률 보행 가설의 모형이 이제 꽤 의미가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사람들이 이 가정만큼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합리적인 사람도 있고 예측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경제학에서 합리와 예측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신이다 아니면 점쟁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사람들의 행동이 평균적으로 안 틀렸다. 평균에서 안 벗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지. 평균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평균, 그러니까 뭐 진짜 합리적인 예측 가능한 그 값이 있겠죠. 근데 그 값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의 평균은 이 값에 크게 안 벗어난다라는 정도가 합리적 기대입니다. 합리적 기대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로 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합리적 기대와는 다르게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예상을 못하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 다음 이론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의 비합리성을 또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예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정책이 효과가 없지는 않다 그런 거죠. 물론 정책이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은데 이만큼 꽝은 아니다. 뭐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아주 재미있는 이론입니다. 재미있는 이론이고, 소위 행동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를 만든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제 소비 함수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소위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행동경제학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 이 이론이 바로 그겁니다. 피쉬에서 홀에 이르는 이론들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이면서 평생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행동한다라고 가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뭐 완벽한 뭐 예측력을 가졌다. 뭐 그건 아니죠. 경제학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 100만 원 주가, 200만 원 주가 그러면 200만 원을 대부분이 200만 원을 선호한다. 이 정도를 합리로 보는 겁니다.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을 선호한다. 100%가 다, 그것도 100%다가 아니고, 또 이상한 사람은 뭔가 하면 또 나는 100만 원, 그런 사람 또 몇 명은 생기겠죠. 뭐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100, 200 그러면 200만 원을 선호한다. 라는 정도를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으로 봅니다. 그런,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그랬는데, 그 정도의 합리도 뭔가 하면 성립 안 되는 케이스가 보입니다. 그 정도의 합리도 성립 안 되는 케이스. 그걸 레이슨이 보여주는데, 데이비드 레이슨과 같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최근의 연구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고려한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고려한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이슨하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이 넛지를 주착했던 그 사람은 사실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 그분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제 행동경제학을 만든 사람들이죠. 자, 어떤 예냐? 예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적극적 만족이라는 심리현상이라는 거죠. 경제학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이걸 선호하더라. 소비자들은 그들 스스로 불완전한 의사결정자라고 생각한다. 자, 대표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들 중 76%는 퇴직에 대비해서 충분한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76% 생각보다 높네요. 사실 우리나라 요즘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합니다. 소비거래 가설, 지금 뭐 라이프 사이클 가설, 항상소득 가설, 뭐 그걸 봐가지고는 이게 왜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평생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이 저축하는 만큼 저축을 하지 않는지, 왜 나중을 대비해 가지고 평생 뭔가 하면 그걸 내 행복도를 최대한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왜 저축을 덜 하냐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 원인을 여기서 말하는 즉각적인 만족의 비추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보다 뭔가 하면 지금 당장 즉각적인 만족에 대해 가지고 비합리적으로 너무 그걸 강조하더라. 더 좋아하더라. 자, 그 예를 하나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서베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 당신은 오늘 캔디 1개하고 내일 캔디 2개, 오늘 하나 줄까? 아니면 내일 하나 줄까? 내일 하나는 말이 안 되죠. 오늘 하나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일 2개 주겠다. 오늘 하나 주는 거, 아니면 내일 2개 주는 거. 그 2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뭘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하나 주는 A를 선택할까요? 내일 2개 주는 B를 선택할까요?
그러면 이걸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반수는 넘는 사람들이 오늘 한 개를 선택합니다. 오늘 한 개. 그러니까 내일 두 개, 내일 내가 올지도 모르겠고 내일 받을지도 모르겠고, 내일이라 그러면 하루 만에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바로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보다는 그래도 오늘 한 개를 많은 사람이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질문을 또 하나 해봅시다. 당신한테 100일 뒤에 캔디 한 개를 줄까요? 그러니까 세 달 있다가 100일 뒤에 캔디 하나를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101일 뒤에 캔디 두 개를 주는 것이 있다.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100일 뒤에 한 개, 101일 뒤에 두 개.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개를 선택할 겁니다. 하나보단 두 개가 좋으니까. 100일, 101일, 뭐 그 차이는 뭐 별 차이 아니고, 어쨌든, 어차피 뭔가 한참 미래에 받을 건데, 100일에 뒤에 하나보다는 101일 뒤에 두 개가 더 낫지. 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100일 후에 캔디 두 개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하고 이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이게 뭔가 하면 이 모순적이다. 거기에 대한 답이 모순적이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질문을 100일 뒤에 하면 바로 이겁니다. 100일 있다가 그날에 첫 번째 질문을 하면 바로 이건 거죠. 즉 똑같은 질문에 대해 가지고 이때는 A를 선택했다가 100일 뒤에는 B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간에 따라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시간 불일치성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 불일치성은 정책에 대해서만 이야기 많이 했죠. 정책이 이때 이 이야기했다가 저때 저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게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서도 그런 시간 불일치를 보이더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질문 1에 대해서는 A를, 질문 2에 대해서는 B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100일 지난 뒤에 질문 1을 받는 경우에는 즉각 만족의 표출 때문에 그의 대답은 A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가 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이때는 오늘 하면 이거고, 그 다음에 100일 뒤라고 하면 이거 B를 선택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사람들은 즉각적 만족이기 때문에. 당장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당장. 뭐 그게 뭔가 하면 미래라는 불확실성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모형을 짤 때는, 그러니까 시간은 보통 보죠. 그러니까 현재하고 미래는 봅니다. 보지만 그 차이는 냅니다. 차이는 내지만 그 차이 간격은 뭔가 하면 원래 있는 간격 그대로입니다. 하루면 하루 간의 간격이 하루 간의 간격인 거죠. 그리고 간격이라는 것이 뭐 열흘은 하루에 10배인 거죠. 100일은 하루에 100배의 간격이죠. 그런 식으로 동일 간격 간에 뭔가 하면 이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형에서는 그까지는 다 고려합니다. 고려하는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현재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나 뭔가 하면 강력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거죠. 즉각적 만족. 지금 당장 만족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미래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 미래라고 하면 할인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죠. 이자율을 미래하고 현재하고 연결시키는 변수를 씁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미래에 받는 현금 흐름을 현재 돈으로 할인해 가지고 계산을 하죠. 계산하는데 그 할인하는 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 굉장히 크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현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선호를 보이더라. 즉 즉각적 만족에 대한 만족의 표출, 거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이 두 개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이제 비합리적인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네 개의 소비 함수들이 다 가정한 프레임워크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예상 못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모형에서도 이런 행동은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연금을, 은퇴 뒤의 자금을 충분히 왜 마련 못했느냐. 합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더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덜 쓰고 더 저축을 해야 되는데, 아이, 뭐 지금 좀 쓰고 말지. 라는 그 행동. 지금 좀 쓰고 말지. 그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적극적 만족의 표출인 겁니다. 그것은 이제 100이냐 200이냐 200이 맞냐 100이 맞냐 그러면 100이 더 좋다 200이 더 좋다라고 하는 정도도 안 할 정도의 그런 최근 현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선호가 강한 거죠. 이런 건 이제 소위 전체 경제학 틀 속에서 벗어나는 이론입니다. 벗어나는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행동 경제학 아니면 금융에서 뭐 행동 뭐 금융학, 행동 재무학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써가지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패턴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재미있는 이런 팩터들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렇지만 뭔가 이런 팩터들이 존재는 하죠. 존재는 하지만 이 팩터가 메인은 아닙니다. 메인은 아닌 거죠. 이것 때문에 전체 틀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근데 전체 틀 속에서 이런 이제 조금 어노말리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행동들은 발견된다.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런 하나의 5번째 소위 레이프슨의 적극적 만족의 표출이라는 이제 소비 함수입니다. 자, 이상으로 5개의 소비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소비 함수는 뭐 현재 소득에 의존한다라는 것이고 모딜리아의 생애소득가설은 일생 동안 소득이 체계적으로 변동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패턴화하기 위해 가지고 저축과 차입을 한다. 소비는 소득과 부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케인즈는 소득만 봤는데 여기다가 부까지 이제 추가를 했다. 그 다음에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은 이제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나눠가지고 소비는 항상소득에만 의존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소득의 일시적인 변동에 직면해 가지고 저축과 차익을 통해 가지고 소비를 패턴한다. 홀의 확률법인 가설은 이제 기존 그러니까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다가 합리적 기대를 이제 결합한 거죠. 그러면 소비 변동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는 이제 정책적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항상소득의 예기치 못한 변동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그러니까 정책도 효과가 상당히 낮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뭐 우려를 제기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레이프슨의 즉각적인 만족의 표출은 소비자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독특한 심리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 즉 사람들이 시간 불일치적인 패턴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그 다음에 모레하고 그 다음날 뭐 이 차이는 별로 없는데 다 예측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하고 내일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 이런 즉각적인 만족의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또 하나 이제 예상 밖의 특징이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소비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